종놈 주제에 이유를 물어? 어서 태필 하거라. 예? 예, 태감나으리. 이것만 있으면 이제 이 나라는 내 것이야.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 중종 연간 한양북촌에는 대대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김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고 집안 살림이나 돌보는 처지였으나 그 집안의 자부심만큼은 여전했지요. 서재에 빼곡히 들어찬 책들과 대를 이어 내려온 글씨들이 그 증거였습니다. 이 댁에는 석필이라는 산호비가 있었습니다. 본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본인도 기억하지 못했지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7살에 이 댁으로 팔려온 뒤 주인 나리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석필이었습니다. 이제 2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석필의 일은 단순했습니다. 서재를 청소하고 먹을 갈고 붓을 손질하고 종이를 정돈하는 것.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천한 놈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런 것들 뿐이었지요. 김진사는 종종 석필을 보며 아까워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시선의 의미를 석필은 정확히 알지 못했으나 나리께서 자신을 아끼신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종들처럼 매질을 당하거나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석필은 잘 알았지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일했습니다. 먹을 갈 때는 물의 양을 정확히 맞추고 붓을 닦을 때는 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뤘지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김진사가 서재에서 글씨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석필은 평소처럼 먹을 갈며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지요. 김진사의 붓끝에서 흘러나오는 글씨를 석필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글자의 뜻은 몰라도 그 모양만큼은 눈에 들어왔지요. 검은 먹물이 하얀 종이 위에 스며드는 모습이 참으로 묘했습니다. 붓이 지나간 자리마다 굵고 가는 선이 생겨났고 획이 꺾이는 부분에서는 먹물이 잠깐 고였다가 다시 흘러갔습니다. 석필의 눈은 그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쫓아갔지요. 김진사가 붓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쓴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지요. 석필은 조심스럽게 새 종이를 펼쳐 올렸습니다. 김진사가 다시 붓을 들어 같은 글자를 썼는데 이번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종이를 구겨버렸습니다. 어찌 써도 선친의 필체를 따라갈 수 없구나. 김진사가 중얼거렸고 석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 없이 서 있었습니다. 글씨를 못 쓰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는 몰랐으나 나리의 탄식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지요. 그날 밤 석필은 서재를 정리하다가 김진사가 구겨버린 종이들을 주웠습니다. 버릴 것이니 가져가도 상관없으리라 생각했지요. 석필은 그 종이들을 펼쳐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자의 뜻은 몰라도 그 모양은 또렷이 기억났습니다. 문득 이상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석필은 주변을 둘러보고는 낡은 붓 한 자루를 집어들었지요. 먹물을 적셔 조심스럽게 종이 위에 붓을 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붓 끝에서 먹물이 번지며 종이를 적셨지요. 석필은 숨을 참고 낮에 본 글씨를 떠올렸습니다. 김진사가 붓을 든 각도, 획을 긋는 속도, 붓을 누르는 힘까지 그 모든 것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졌습니다. 석필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지요. 붓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첫 획을 그었습니다. 길게 내려 긋는 세로획이었지요. 석필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벌린 채 그 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본 김진사의 글씨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단순히 비슷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같았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석필은 다시 붓을 들어 두 번째 획을 그었습니다. 가로로 짧게 긋는 획이었는데 이번에도 완벽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획을 이어갔고
마침내 한 글자가 완성되었지요. 석필은 자신이 쓴 글자와 낮에 본 글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았지요. 글자의 뜻은 몰라도 그 모양만큼은 완벽하게 재현해낸 것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요. 글을 배운 적도 없고 붓을 제대로 잡아본 적도 없는 천한 놈이 어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석필은 황급히 종이를 구겨 품속에 넣었습니다. 이 일을 들키면 큰일 날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석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재주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천한 놈이 양반의 글씨를 흉내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죽을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두려움은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석필은 서재를 정리하며 틈틈이 버려진 종이들을 모았고 밤이 되면 몰래 글씨를 베꼈었지요. 김진사의 글씨뿐만 아니라 서재에 걸린 선친의 글씨, 집안에 보관된 옛 문서들의 글씨까지. 한 번 본 글씨는 어떤 것이든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석필은 자신의 재주가 신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쓸모없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글을 못 읽는 놈이 글씨를 잘 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재미삼아 연습할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진사가 급히 석필을 불렀습니다. 서재로 들어간 석필은 나리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무언가 큰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지요. 김진사의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고 그 종이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필아. 김진사가 처음으로 석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이놈아라 불렀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지요. 석필은 더욱 긴장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나리. 석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손재주를 내 눈이 놓치지 않았다. 밤마다 서재에서 무얼 하는지 다 알고 있었느니라. 김진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석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켰습니다. 죽을 줄 알았지요. 석필은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진사의 다음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내 재주가 필요하다. 나를 도와주겠느냐? 김진사가 물었고 석필은 고개를 들어 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고 그 눈빛은 석필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석필은 그 순간 자신의 운명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김진사는 석필을 서재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김진사가 괴짝을 열자 그 안에서 묵은 종이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여러 문서들이 정갈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문서 하나를 꺼내 석필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던지듯 건넸지요. 석필은 황급히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글자의 뜻은 알 수 없었으나 글씨의 모양만큼은 눈에 들어왔습니다. 힘있고 당당한 필체였지요. 이 글씨를 똑같이 베껴 써라. 김진사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석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살폈지요. 무슨 일인지 알고 싶었으나 감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석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한 것이 주제도 모르고 내 주둥이는 입 다물고 손만 놀리면 그만이다. 김진사가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석필의 가슴이 서늘해졌지요. 나으리께서 자신을 아껴주신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김진사에게 석필은 그저 쓸모있는 도구에 불과했지요. 김진사가 다시 괴짝을 뒤지더니 낡은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붉은 도장 자국이 찍혀 있었지요. 네모난 모양 안에 새겨진 글자들이 선명했습니다.
이 도장도 똑같이 만들어 와야 한다. 마을에 도장 새기는 장인이 있다. 김진사가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석필은 도장 자국을 들여다보며 그 모양을 눈에 담았지요. 김진사가 주머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은자가 땅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지요. 도장 만드는 값이다. 주어라. 김진사가 말했고 석필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은자를 주었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김진사는 그런 석필을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을 제대로 해내면 상을 주마. 하지만 실수하거나 입을 놀리면 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석필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김진사의 목소리에는 장난기라고는 없었지요. 석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나으리.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사는 손을 휘저 석필을 내쫓았습니다. 사흘 안에 모든 것을 끝내라는 명령과 함께 말이지요. 석필은 문서와 도장 자국이 찍힌 종이를 품에 넣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요. 자신이 무슨 일에 휘말린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분명 위험한 일이라는 것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석필은 그날 밤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묵는 좁은 방에서 촛불을 켜고 글씨를 연습했지요. 문서에 적힌 필체를 눈에 담고 손에 익히고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실수하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지요. 하지만 점점 붓질이 안정되었습니다. 석필의 손은 본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타고난 재주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문서의 글씨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베낄 수 있게 되었지요. 이제 도장이 문제였습니다. 석필은 도장 자국이 찍힌 종이를 품에 넣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장인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지요. 낡은 집이었으나 안에서는 정과 망치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장인이 나와 석필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석필은 종이를 꺼내 보여주었지요. 장인은 도장 자국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만들 수 있다며 사흘이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석필은 은자를 건넸습니다. 장인은 은자를 받아들고 다시 도장 자국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문득 장인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어디서 구한 것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석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요. 석필은 그냥 주인 나으리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장인은 한참을 석필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며 사흘 후에 오라고 했지요. 하지만 장인의 목소리에는 뭔가 꺼림칙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석필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석필은 다시 장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장인은 작은 보자기에 싼 도장을 건넸지요. 석필이 보자기를 풀어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종이에 찍힌 자국과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았지요. 석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석필이 인사하고 돌아서려는데 장인이 낮은 목소리로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도장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석필은 뒤를 돌아보았으나 장인은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석필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김진사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진사는 도장을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붉은 먹을 묻혀 종이에 찍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제법이라며 이제 문서를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석필은 먹을 갈고 붓을 들었습니다. 김진사가 불러주는 대로 글자를 하나하나 써 내려갔지요. 물론 석필은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김진사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원본 문서의 글씨체를 그대로 재현할 뿐이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자 문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문서를 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지요.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다며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는 석필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입 밖에 내지 마라. 내가 이 일을 발설하는 순간 너뿐만 아니라 내 목숨과 관련된 모든 것이 사라질 줄 알아라. 김진사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석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석필이 떨리는 목소리로 명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김진사는 손을 휘저어 석필을 내보냈습니다. 석필은 서재를 나오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김진사는 위조한 문서를 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짓고 있었지요. 석필은 자신이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지요. 석필은 그날 밤 자신의 운명이 이제 김진사의 소나귀에 완전히 넘어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장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도장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던 그 말이 말이지요. 석필이 위조한 문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문서를 들고 관하로 향했고 며칠 뒤 의기양양한 얼굴로 돌아왔지요. 석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진사의 사촌 형님이라는 양반이 분노한 얼굴로 대문을 나서는 것도 보였습니다. 일은 성공한 모양이었습니다. 석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제 이 일이 끝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사흘 후 김진사가 다시 석필을 불렀습니다. 석필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서재로 들어갔지요. 김진사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내 솜씨 덕에 땅을 되찾았다며 칭찬 아닌 칭찬을 했지요. 석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이제 끝났으니 본래 일로 돌아가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으려 했으나 김진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더 큰 일을 맡겨야겠다는 말이었지요. 석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더 큰 일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김진사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문서 뭉치를 꺼냈지요. 이번에는 채무 문서다. 세 사람의 문서가 필요하니 이 글씨들을 보고 똑같이 만들어라. 김진사가 명령했습니다. 석필은 그제야 깨달았지요. 첫 번째 일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석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으나 김진사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감히 나으리의 명을 거역하려느냐? 김진사가 말했고 석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김진사는 문서 뭉치를 석필에게 던졌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의 글씨로 쓰인 옛 문서들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종이 한 장을 더 건넸지요. 글을 읽을 줄 모르니 내용을 불러주겠다며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석필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들을 받아들었지요. 도망칠 곳도 거부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석필은 밤낮으로 위조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세 사람의 필체를 익히고 각기 다른 글씨체로 채무 문서를 작성했지요. 김진사가 불러주는 내용은 석필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으나 그 톤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글씨는 떨리고 힘없었습니다. 늙은이의 글씨였지요. 석필은 그 떨림까지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글씨는 힘차고 굳셌습니다. 젊은 양반의 글씨였지요. 세 번째 사람의 글씨는 흘려쓴 초서체에 가까웠습니다. 급하게 쓴 듯한 느낌이었지요. 석필은 며칠에 걸쳐 3개의 문서를 완성했습니다. 도장도 각기 달랐지요. 석필은 도장 장인을 다시 찾아가 3개의 도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장인은 이번에도 도장 자국들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듯 했지요. 하지만 은자를 받고는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석필은 완성된 도장 3개를 받아들었습니다. 김진사는 완성된 문서들을 보고 크게 만족했습니다. 석필의 어깨를 툭 쳤지요. 그것이 칭찬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잘했다며 이제 이 문서들로 돈을 받아낼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석필은 불안했지요. 세 사람이 정말로 돈을 빌려갔는지 아니면 김진사가 꾸며낸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석필은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김진사가 마을의 부유한 상인들을 상대로 채무 소송을 냈다는 것이었지요. 그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김진사가 내민 문서들은 완벽했습니다. 필체도 도장도 종이의 낡은 정도까지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였지요. 석필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만든 거짓 문서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았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석필이 서재를 정리하고 있는데 김진사의 친구라는 양반이 찾아왔습니다. 이판서라는 사람이었지요. 김진사와 이판서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석필은 술상을 준비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판서가 낮은 목소리로 요즘 돈이 잘 구르는 모양인데 비결이 뭔지 물었지요. 김진사가 술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별게 아니라며 잊고 있던 빚을 받아낸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이판서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석필은 그 웃음소리에서 불길함을 느꼈지요. 이판서는 그 문서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묻지 않겠다며 자신에게도 그런 문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솜씨를 가진 자가 있다면 말이지요. 김진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석필을 불렀지요. 석필아, 이리 와라. 김진사가 말했고 석필은 떨리는 다리로 그들 앞으로 갔습니다. 이판서가 석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그 눈빛은 마치 물건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이판서가 이놈이 그 솜씨를 가진 놈인지 물었습니다. 그렇네. 한 번 본 글씨를 똑같이 베끼는 재주가 있지. 김진사가 대답했습니다. 이판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석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지요. 자신이 이제 김진사만의 도구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판서가 흥미롭다며 자신에게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했지요. 김진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만 빌려주지. 다치지 않게 돌려보내게. 김진사가 말했고 이판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필은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지요. 자신이 이제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석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재주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일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느꼈지요. 김진사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이제 다른 양반들까지 석필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석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겠습니까? 노비는 주인 없이 살 수 없었고 도망치면 잡혀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석필은 자신이 만든 위조 문서들이 점점 더 큰 죄악으로 쌓여간다는 것을 느꼈지요. 다음 날 아침 석필은 김진사의 명령으로 이판서의 저택으로 끌려갔습니다. 이판서의 집은 김진사 댁보다 훨씬 컸지요. 높은 담장과 웅장한 대문이 그 집안의 권세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판서는 석필을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문서들이 쌓여 있었지요. 이판서가 그중 하나를 꺼내 석필 앞에 던졌습니다. 이 글씨를 베껴라.
열흘 안에 5장의 문서가 필요하다. 이 판서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석필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집어들었지요. 글자의 뜻은 알 수 없었으나 필체는 또렷이 보였습니다. 힘있고 단정한 글씨였습니다. 석필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이 판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고 싶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이 판서는 석필의 눈빛을 보고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니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판서의 목소리에는 김진사보다 더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석필은 고개를 숙였지요. 이 판서가 종이 한 뭉치를 건네며 이 내용대로 써야 한다고, 글을 모르니 불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석필은 붓을 들었습니다. 이 판서가 천천히 내용을 불러주기 시작했지요. 석필은 그 말을 듣고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판서가 불러주는 내용 중에 작구 같은 이름이 나왔지요. 정승판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글자의 뜻은 몰라도 같은 소리가 반복되니 기억에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석필은 이 판서의 서재에 갇혀 밤낮으로 문서를 베껴 썼습니다. 밥은 하루 2번 들어왔고 잠은 서재 바닥에서 잤지요. 이 판서는 가끔 들어와 작업 상황을 확인하며 빨리 끝내라고 협박했습니다. 늦으면 목이 달아날 줄 알라는 말이었지요. 석필은 필사적으로 붓을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손목이 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석필이 문서를 쓰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 서재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판서와 누군가가 대화하는 소리였지요. 석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정승판 대감을 끌어내리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석필은 깜짝 놀랐지요. 정승판, 바로 자신이 문서에 계속 써 넣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 판서가 염려 말라고 했습니다. 이 문서들이면 충분하다고, 정승판이 역적과 내통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지요. 석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적과 내통했다는 증거라니 그것은 영모였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그 문서들이 진짜처럼 보이겠느냐고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판서는 자신에게 특별한 솜씨를 가진 자가 있다며 그놈이 만든 문서는 진짜와 구별할 수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요. 석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만드는 문서가 역모를 꾸미는 데 쓰인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낯선 목소리가 정승판이 쓰러지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판서는 당연히 자신이라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석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지요. 자신이 쓴 문서들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역적으로 몰려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석필은 도망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서의 저택은 경비가 삼엄했고 도망쳐도 갈 곳이 없었지요. 문서를 망쳐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자신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석필은 밤새 고민했으나 답은 나오지 않았지요. 열흘이 지나자 5장의 문서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 판서는 문서들을 확인하며 크게 만족했습니다. 훌륭하다며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지요. 오늘 본 것, 들은 것 모두 잊어라. 내 입에서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면 내 목숨은 물론이고 김진사, 댁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이 판서가 협박했고 석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판서는 하인을 불러 석필을 김진사 댁으로 돌려보냈지요. 석필은 돌아오는 길에 무겁고 어두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문서를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김진사는 석필이 돌아오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판서에게서 후한 사례를 받은 모양이었지요. 김진사가 석필에게 은자 몇 냥을 던져주며 수고했다고
쉬라고 말했습니다. 석필은 은자를 주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들려왔지요. 정승판 대감이 영모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 문서가 발견되었다고 했지요. 석필은 그 소문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정승판은 청렴한 관리로 유명했는데 영모를 꾸몄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문서라는 증거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들 했습니다. 석필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자신의 손 때문에 죽게 생겼지요. 석필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본 적도 없는 정승판의 얼굴이 꿈에 나타나 석필을 원망했습니다. 석필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달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석필은 자신의 재주가 저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손재주만 없었다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정승판이 체포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석필은 그동안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없었지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김진사의 눈치를 살피며 서재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진사 댁에 찾아오는 양반들이 늘어났지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으나 점점 더 많은 양반들이 김진사를 찾아왔습니다. 석필은 그들이 서재에서 김진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 석필의 재주를 빌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판서의 일이 성공하자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지요. 물론 겉으로는 아무도 위조 문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필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지요. 어느 날 김진사가 석필을 불렀습니다. 서재에는 낯선 양반 3명이 앉아 있었지요. 그들은 석필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좋은 물건을 발견한 듯한 눈빛이었지요. 석필아, 이분들께서 내 솜씨를 보고 싶어 하신다. 김진사가 말했고 석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양반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석필 앞에 놓았지요.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이 글씨를 그대로 베껴 써보거라. 그 양반이 말했습니다. 석필은 편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흘려 쓴 글씨였지요. 석필은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자를 하나 써 내려갔습니다. 그 양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오, 정말 똑같구먼. 양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양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석필이 쓴 글씨를 들여다보았지요. 그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사흘만 빌려주시오. 급한 일이 있소. 한 양반이 말했고 김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필은 그날부터 그 양반의 집으로 끌려갔지요. 또다시 위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토지 문서였습니다. 석필은 3장의 토지 문서를 만들어야 했지요. 양반은 석필에게 원본 문서를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만 했습니다. 석필은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대답도 없고 오히려 화만 낼 것이 뻔했지요. 사흘 후 석필은 다시 김진사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양반이 찾아왔고 석필은 또다시 끌려갔지요. 이번에는 채무 문서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매매 문서였습니다. 석필은 쉴 틈 없이 여러 양반들의 집을 돌며 위조 작업을 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명이 넘는 양반들의 문서를 만들었지요. 석필의 손은 물집으로 뒤덮였고 손목은 항상 저렸습니다. 김진사는 매번 석필이 돌아올 때마다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은자가 쌓여갔지요. 김진사는 기뻐했으나 석필은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거짓 문서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석필이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는데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필은 창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김진사와 낯선 남자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양반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평민 복장이었지요. 하지만 말투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김진사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처럼 보였지요. 김진사가 주머니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석필은 귀를 기울였으나 잘 들리지 않았지요. 하지만 몇 마디는 들렸습니다. 임금께 올릴 상소문. 석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께 올릴 상소문이라니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역적의 이름을 넣어야 하오. 석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또 역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임금께 올리는 상소문에 거짓을 넣으려는 것이었지요. 남자와 김진사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남자가 사라지고 김진사는 주머니를 품에 넣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석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번 일은 정승판 때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임금께 올리는 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역모 중의 역모였지요. 들키면 삼족이 멸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가 석필을 불렀습니다. 석필아, 중요한 일이 생겼다. 이번에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김진사가 말했고 석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진사는 서랍에서 오래된 상소문 한 장을 꺼냈지요. 이것은 30년 전 어느 신하가 임금께 올린 상소문이다. 이 필체를 그대로 베껴 새로운 상소문을 써야 한다.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석필은 상소문을 받아들고 살펴보았습니다. 격식을 갖춘 단정한 글씨였지요. 하지만 30년이나 된 종이라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실수하면 너도 나도 죽는다. 김진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석필은 온몸이 굳었지요. 김진사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번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김진사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필은 그날부터 상소문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김진사가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 적었지요. 내용 중에는 여러 신하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역적과 내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석필은 알았습니다. 이 상소문이 임금께 전달되면 그 신하들은 모두 역적으로 몰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석필은 붓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자신이 죽을 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상소문이 완성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상소문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긴장감도 서려 있었습니다. 잘했다. 이제 이것을 전달하면 모든 게 끝난다.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석필은 알았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석필은 자신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도 알았지요. 상소문이 완성된 지 며칠 지났습니다. 석필은 김진사 댁에서 평소처럼 서재 일을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상소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필은 마을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이었지요. 석필이 물동이를 채우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석필이 아니냐는 말이었습니다. 석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서 있었지요. 자세히 보니 도장 장인이었습니다. 석필에게 여러 번 도장을 만들어준 그 장인 말입니다. 장인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지요.
석필은 망설였으나 장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석필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장인을 따라갔지요. 장인은 마을 외곽의 한적한 곳으로 석필을 데려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지요. 장인이 석필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만들어 달라던 도장들이 모두 고위 관료들의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다고 했지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도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것도 모두 죽은 사람들이거나 높은 벼슬아치들의 도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장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 관아 포졸들이 내 집에 왔다. 도장 위조에 대해 물었지. 장인이 말했고 석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인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은 모른다고 했지만 포졸들이 다시 올 것이라고 했지요. 이번에는 더 깊이 캐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석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들킬 위기였습니다. 관아에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누군가 위조 문서를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장인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석필이 누구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는 걸 안다고.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석필만 죽는 게 아니라 모두 죽는다고 했습니다. 석필이 어찌 해야 하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마을을 떠나라고 했지요. 석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지요. 노비가 어디로 도망칩니까? 잡히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장인은 도망치지 않으면 어차피 죽는다며 도망치면 살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장인이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석필에게 건넸습니다. 자신이 모아둔 돈이라며 많지는 않지만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쪽으로 가라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했지요. 석필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석필은 주머니를 받으며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인이 석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고는 조용히 사라졌지요. 석필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그대로 있어야 할까. 마음이 혼란스러웠지요. 석필은 일단 김진사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댁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진사가 서재에서 누군가와 다투는 소리가 들렸지요. 석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관아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니 누가 고발했냐는 말이었지요.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이 판서였습니다. 정승판의 아들이 상소문의 필체가 이상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문가를 불러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진사가 무언가를 내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자신들이 만든 문서들이 모두 들통날 수 있냐고 다급하게 물었지요. 이 판서가 잠시 침묵하더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그 노비 석필이 문제라고, 그놈만 잡히면 모든 게 끝이라고 했습니다. 석필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판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석필을 없애야 한다고, 증거를 남기면 안 된다고 했지요. 김진사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알았다고,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낮게 말했습니다. 석필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김진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말이지요. 석필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장인이 준 주머니가 전부였지요. 석필은 밤이 깊어지길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석필은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대문 쪽으로 향했지요. 하지만 대문 앞에 하인 둘이 서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시켜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석필은 뒤로 돌아가 담장을 살폈습니다. 뒷담 쪽이 낮았지요. 석필은 조심스럽게 담을 넘었습니다.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석필은 어둠 속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으로 장인이 말한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요. 누군가 자신이 도망친 것을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석필이가 도망쳤다. 찾아라. 김진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석필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뒤에서 횃불 빛이 흔들렸습니다. 추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석필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무와 바위에 부딪혀 넘어졌지만 일어나서 계속 뛰었지요. 살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석필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석필은 밤새 산을 헤맸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던 추격자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했지요. 석필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옷이 찢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석필은 산중턱의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겼지요. 숨을 고르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진사가 보낸 추격자들이었습니다. 석필은 바위 뒤에 웅크리고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도망만 칠 수는 없었지요. 언젠가는 잡힐 것이 뻔했습니다. 석필에게 필요한 것은 증거였습니다. 자신이 억지로 위조 문서를 만들었다는 증거, 그리고 김진사와 이판서의 죄를 밝힐 증거 말이지요. 하지만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석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지요. 석필은 바위 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 한 명이 말을 타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포졸 서넛이 따라오고 있었지요. 석필은 숨을 죽였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관리 일행은 석필이 숨은 바위 아래쪽에서 멈췄습니다. 김진사가 보낸 추격자들과 마주친 모양이었지요. 석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관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추격자 중 한 명이 도망친 종을 찾고 있다고, 주인 나으리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고 대답했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석필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그 종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추격자가 석필이라고 대답했지요. 관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김진사 댁의 석필을 말하는 것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추격자가 그렇다고 하자 관리가 말해서 내렸습니다. 그 석필을 찾는 것은 우리 관아의 일이다. 너희는 물러가라. 관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추격자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추격자가 그놈은 자기 대개종이라며 주인이 처리할 일이라고 말하려 했으나 관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석필은 중요한 증인이라고, 위조 문서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관리가 말했습니다. 관아의 명령이니 당장 물러가라고 했지요. 관리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추격자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관리는 포졸들에게 석필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해치지 말고 안전하게 데려오라고 했지요. 포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산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석필은 바위 뒤에서 고민했습니다. 관리에게 나타날까 아니면 계속 숨을까? 석필은 관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중요한 증인이라고 했지요. 위조 문서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아에서도 이미 위조 문서를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석필은 결심했습니다. 도망만 치는 것보다 관아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지요. 석필은 바위 뒤에서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석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리와 포졸들이 놀라 석필을 바라보았지요. 관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내가 석필이냐고 물었고 석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는 석필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석필의 손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소문대로 글씨를 잘 쓰는 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석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리가 석필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진사와 이판서가 너를 시켜 위조 문서를 만들었느냐? 관리의 물음에 석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김진사와 이판서는 물론 자신도 죽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죄 없는 사람들이 계속 고통받을 것이었습니다. 석필은 고개를 들어 관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석필이 대답했습니다. 관리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지요. 잘 말해 주었다며 이제 안전하니 함께 관하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포졸 하나가 석필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석필은 감사하며 물을 마셨지요. 석필은 관리를 따라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면 김진사와 이판서뿐만 아니라 자신도 벌을 받을 것이었지요. 하지만 석필은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산 아래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포졸 한 명이 화살을 맞고 쓰러졌지요. 관리가 매복이라고 소리치며 몸을 숨기라고 외쳤습니다. 석필은 황급히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숲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나타났지요. 그들은 칼을 들고 관리 일행을 공격했습니다. 김진사와 이판서가 보낸 자객들이 분명했습니다. 포졸들이 칼을 빼들고 맞섰으나 자객들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관리가 석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석필아 도망쳐라. 살아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관리의 외침에 석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관리의 눈빛이 단호했지요. 석필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산속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칼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석필은 눈물을 흘리며 뛰었지요. 자신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객 둘이 석필을 쫓아왔습니다. 석필은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앞에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보였지요. 석필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자객들이 다가왔습니다. 석필은 절벽 끝에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객들이 칼을 들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석필은 뒤를 돌아 계곡을 내려다보았지요. 물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석필은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잡혀 죽는 것보다 뛰어내려 살 가능성에 걸어보기로 말이지요. 석필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절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속으로 떨어졌지요. 석필은 차가운 물속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석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요. 석필은 물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아침에 뛰어내렸으니 한나절은 지난 모양이었지요. 석필은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팔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다친 것 같았습니다. 석필은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계곡 아래쪽이었지요. 물살에 떠내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다행히 살았습니다. 석필은 하늘에 감사했지요. 석필이 일어나려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필은 긴장했습니다. 자객들이 따라온 것일까요? 석필은 주변의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지요. 하지만 나타난 사람은 자객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든 스님이었지요.
스님은 석필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보다니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스님이 다가와 석필의 상처를 살피더니 혀를 찼습니다. 많이 다쳤다며 절로 가자고 치료해 주겠다고 말했지요. 석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의 도움을 받아 일어섰습니다. 1시경쯤 걸었을까요? 산속 깊은 곳에 작은 절이 나타났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하게 관리된 절이었지요. 스님은 석필을 요사체로 데려가 누였습니다. 스님은 약초를 찧어 석필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따끔했지만 참을만 했지요. 스님이 붕대를 감으며 무슨 일로 계곡에 떨어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석필은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스님의 눈빛이 온화했습니다. 석필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지요. 위조 문서를 만든 일, 김진사와 이판서에게 이용당한 일, 도망치다가 절벽에서 뛰어내린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스님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석필의 이야기가 끝나자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참으로 기구한 인연이라고,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절에는 자신 혼자뿐이라고, 한동안 여기서 쉬어가라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지요. 석필은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은 석필에게 죽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석필은 죽을 먹으며 눈물이 났지요. 도망치느라 제대로 먹지 못한 지 사흘째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석필은 절에서 상처를 치료하며 지냈지요. 스님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고 나머지 시간은 염불을 하거나 절 일을 했습니다. 석필도 몸이 좀 나아지자 스님을 도왔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했지요. 육체 노동을 하며 석필은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석필과 스님은 법당 앞에 앉아 있었지요. 스님이 조용히 이제 어찌 할 셈이냐고 물었습니다. 관하로 가야 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석필이 대답했고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지만 위험할 것이라고, 김진사와 이판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요. 석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만 칠 수는 없었지요. 정승판 대감과 다른 억울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가야 한다고 석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님은 석필을 오래 바라보더니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한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필요한 것도 챙겨주겠다고 했지요. 석필은 깊이 절했습니다. 스님이 석필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고, 김진사와 이판서는 권력이 있는 자들이라 관하에 가기 전에 석필을 죽일 수도 있다고 했지요. 석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가져왔지요. 보자기를 풀자 오래된 문서 한 장이 나왔습니다.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이판서의 아버지가 영무에 연루되었을 때의 문서라고, 당시 이 절의 선대 스님께서 보관하신 것이라고 했지요. 이판서 집안은 원래 영모로 멸문당할 뻔했는데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되었다고, 이 문서에는 그때의 진실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석필은 놀라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이판서를 압박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석필이 어찌 이런 귀한 것을 주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하는 법이다. 내가 그 일을 해줄 수 있다면 이 문서도 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스님이 말했습니다. 석필은 문서를 품에 소중히 넣었지요. 다음 날 새벽 석필은 절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스님이 양식과 옷가지를 챙겨주었습니다. 석필은 스님께 깊이 절하며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내 길을 지켜주실 것이다. 조심해서 가거라. 스님이 말했고 석필은 고개를 끄덕이고 절을 나섰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석필의 발걸음은 단호했지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죄 없는 사람들을 구할 것이었습니다. 석필은 사흘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숨어서 쉬고 밤에 이동했지요. 김진사와 이판서의 추격자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침내 한양이 보였습니다. 높은 성곽과 웅장한 궁궐이 눈에 들어왔지요. 석필은 숨을 고르며 관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될 시간이었습니다. 석필은 한양관아 앞에 섰습니다. 큰 건물이었지요. 석필은 떨리는 다리로 관아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지기가 석필을 가로막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위조 문서 사건에 대해 증언하러 왔습니다. 석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문지기의 눈빛이 변했지요. 잠시 기다리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문지기가 나와 석필을 안으로 안내했지요. 석필은 넓은 마당을 지나 관청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큰 방에는 관복을 입은 관리 서너 명이 앉아 있었지요. 가운데에는 높은 관직으로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관리가 석필에게 내가 석필이냐고 물었습니다. 석필은 바닥에 엎드려 절하며 그렇다고 대답했지요. 관리가 석필을 찬찬히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산에서 만났던 관리가 석필 이야기를 했다고 자객들에게 습격당해 목숨을 잃을 뻔했으나 다행히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석필은 고개를 숙였지요. 그 관리가 살아났다니 다행이었습니다. 관리가 이제 석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말했습니다. 김진사와 이판서가 어떤 문서들을 위조하게 했는지 말해보라고 했지요. 석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석필은 처음 선친의 땅 문서를 위조한 일부터 시작해 채무 문서들, 그리고 정승판 대감을 역적으로 모는 상소문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관리들은 석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지요. 석필이 이야기를 마치자 관리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고. 석필의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김진사와 이판서는 권세가 있는 자들이니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지요. 석필은 품에서 스님이 준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관리에게 건넸지요. 이것은 30년 전 이판서의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었을 때의 문서입니다. 석필이 말했습니다. 관리가 문서를 받아들어 펼쳐 있더니 얼굴이 굳어졌지요. 다른 관리들도 문서를 돌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관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이판서 집안은 원래 역적의 후손이 아니냐고 말이지요. 가운데 앉은 관리가 석필에게 이 문서를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습니다. 석필은 산속절의 스님께서 주셨다고, 선대 스님께서 보관하신 것이라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관리들과 의논했지요. 잠시 후 관리가 석필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진사와 이판서를 조사하겠다고. 하지만 석필도 위조 문서를 만든 죄가 있으니 일이 끝날 때까지 관아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석필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석필은 포졸들에게 이끌려 관아의 한 방으로 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석필은 방 안에서 기다렸지요.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사와 이판서를 잡아들이라는 관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비명소리와 욕설이 들렸지요. 김진사와 이판서가 잡혀온 모양이었습니다. 석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지요. 얼마 후 포졸이 와서 석필을 데려갔습니다. 큰 신문장으로 갔습니다. 신문장에는 김진사와 이판서가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석필을 보자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지요. 석필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관리가 김진사를 향해 물었습니다. 석필을 시켜 여러 문서를 위조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말이지요.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옵니다. 그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 천한 놈이 제 물건을 훔쳐 달아나면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김진사가 부정했습니다. 이 판서도 끼어들었지요. 천한 노비의 말을 어찌 믿으시냐며 맞장구 쳤습니다. 두 사람의 부정에 관리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장 장인을 불러들였지요. 장인이 들어와 석필을 보고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관리가 장인에게 물었습니다. 김진사와 이 판서의 심부름으로 석필이 여러 도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느냐고 말이지요. 장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도장들이었는지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판서는 여전히 부정했지요. 하지만 관리가 스님이 준 문서를 꺼내자 이 판서의 얼굴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관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판서의 아버지는 영모에 연루되어 죽을 뻔했다고 증거를 없애고 간신히 살아났지만 이 문서가 그 증거라고 했지요. 이 판서가 입술을 떨며 그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더듬거렸습니다. 관리는 어디서 구했는지는 중요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판서가 역적의 후손이면서도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죄 없는 정승판 대감을 역적으로 모는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했지요. 이 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진사도 무너졌지요. 바닥에 엎드려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냉정했습니다. 그들의 탐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아느냐고. 정승판 대감은 억울하게 옥에 갇혔고 여러 상인들은 재산을 빼앗겼다고. 그 모든 죄를 어찌 용서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관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진사와 이 판서는 유배형에 처해졌지요. 모든 재산은 몰수되고 그들이 빼앗은 것들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정승판 대감은 석방되어 복권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고통받던 사람들도 명예를 되찾았지요. 석필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지요.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석필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자신도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관리가 석필을 불렀습니다. 이제 석필의 처벌을 결정할 차례였습니다. 관리가 석필을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석필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 나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지요. 관리가 말했습니다. 석필도 위조 문서를 만든 죄가 있다고. 비록 강요에 의한 것이었으나 죄는 죄라고 했지요. 석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석필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혔고 그 덕분에 억울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다고. 이것은 큰 공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석필이 강요에 못 이겨 한 일이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석필아, 너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한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석필은 귀를 의심했지요. 자유의 몸이라니, 양인이 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석필의 재주를 아끼는 바이니 관아에서 문서를 정리하는 일을 맡기고자 하는데 받아들이겠느냐고 물었지요. 석필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 같은 죄인을 이렇게 대해주다니 감사할 따름이었지요. 하지만 석필은 말했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많은 거짓을 만들었습니다. 이 손으로 다시 글을 쓴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석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석필의 손은 거짓도 만들었지만 진실도 밝혔다고 이제 그 손으로 올바른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지요. 석필은 깊이 절하며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석필은 관할을 나왔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 처음으로 한양거리를 걸었지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석필은 북촌 쪽으로 걸어가 도장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장인은 석필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지요. 석필은 장인께 깊이 절했습니다. 장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석필은 장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장인은 석필이 양인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지요. 석필이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며 칭찬했습니다. 장인이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석필은 관아에서 문서 일을 맡게 되었다고 대답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석필은 글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글자의 모양만 베꼈지만 이제는 그 뜻도 알고 싶다고 말했지요. 장인이 좋은 생각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석필은 정승판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은 옥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와 있었지요. 석필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거짓 문서 때문에 대감이 고통받았으니 용서를 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석필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나와 누구냐고 물었고 석필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잠시 후 하인이 돌아와 석필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승판 대감은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든 양반이었지만 눈빛은 맑고 강인했지요. 석필은 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습니다. 소인은 석필이옵니다. 제 손으로 대감님을 역적으로 모는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석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은 한참 동안 석필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고개를 들라고 말했습니다. 석필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대감이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나는 역적으로 죽었을 것이다. 내 용기 덕분에 나는 명예를 되찾았다. 오히려 내가 내게 감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대감의 말에 석필은 눈물이 났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듣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석필이 처음에 문서를 만든 것은 자신의 손이라고 말하려 했으나 대감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강요당의 한 일이라는 것을 안다고 중요한 것은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았다는 것이라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지요. 석필은 깊이 절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석필은 대감의 집을 나와 관아로 향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지요. 석필은 관아에서 문서를 정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낮에는 관아에서 일하고 밤에는 글을 배웠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석필은 이제 간단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지요. 자신이 베껴 쓴 글자들의 뜻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무서운 내용들이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석필은 산속절을 찾아갔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었지요. 절에 도착하니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석필을 알아본 스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석필은 스님께 깊이 절하며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은 석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잘했다고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석필은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쌀과 약간의 돈이 들어 있었지요.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자 한다고 말했으나 스님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석필이 잘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보답이라고 말했지요. 석필은 하루를 절에서 보내고 다음 날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석필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손이 만든 거짓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지만 그 손으로 진실을 밝히고 사람들을 구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석필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손으로 올바른 일만 하겠다고, 다시는 거짓을 만들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한양에 도착한 석필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지요. 석필은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천한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양인이었고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훈 석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문서 위조범이었던 노비는 이제 정의를 지키는 관아의 서리가 되었지요. 옛말에 전화위복이라 했습니다.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이지요. 석필의 재주는 처음에는 저주처럼 보였습니다. 그 재주 때문에 악인들에게 이용당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해쳤으니까요. 하지만 석필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혔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았지요. 그 결과 저주였던 재주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했고 자신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주를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지요. 악인의 손에 들어가면 재주는 해를 끼치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마음으로 쓴다면 그 재주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힘이 됩니다. 석필은 자신의 손으로 더 이상 거짓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기록했지요. 그의 이야기는 한양에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천한 노비였던 자가 용기로 정의를 세웠다는 이야기로 말입니다.